왜 이 말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언어입니다. 정서지능, 흔히 EQ라 불리는 이 능력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며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데니얼 골먼은 이를 5가지로 정의했죠. 자기인식, 자기조절, 동기부여,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 정서지능은 마음을 다루는 내비게이션 시스템과도 같습니다. 목적지가 뚜렷한 도로 위에서도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도로 상황에 따라 우회로를 알려주듯 정서지능은 우리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현명하게 처리할 길을 안내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는 마치 따뜻한 바람이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감정과 공감이 담겨 있죠. 그렇다면 감정과 공감은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정서지능은 타고난 재능보다는 연습과 경험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근육처럼 꾸준히 사용하고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런 정서지능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정서지능의 힘을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소개할게요. 여기 친구들 모임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하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듯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2가지 다른 반응을 상상해 볼까요? 한 친구는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반면 다른 친구는 조용히 다가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말하죠. 이 2말은 마치 엇갈린 신호처럼 상대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치 꽉 막힌 도로처럼 방어적이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누군가가 비난하듯 물으면 상대는 더 위축되거나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2번째 반응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공감하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괜찮아? 라는 질문은 단순한 3글자지만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한마디로 상대방은 안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들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다. 바로 이 공감의 시작점이 괜찮아 같은 작은 말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괜찮아 같은 공감의 언어를 무심코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서지능이 높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며 신뢰를 형성하는 능력과 연결됩니다. 공감은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관계를 깊어지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마치 상대의 마음에 작은 창문을 열어주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괜찮아? 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효과는 놀랍도록 강력합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단순히 말을 건네는 것을 넘어 감정을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작은 말 한마디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안정감을 전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추운 겨울날 손을 녹이는 따뜻한 찻잔처럼 괜찮아 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데워줍니다.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로 마음을 안아주는 유일한 말, 고마워입니다. 한 직장에서 팀 프로젝트가 끝난 날입니다. 팀원이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한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밝은 미소와 함께 말합니다.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잘 끝났어. 이 두 상황은 단순한 한마디 차이지만 팀원의 마음에는 완전히 다른 울림을 남깁니다. 고마워라는 말은 정서지능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감사를 보여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표현은 관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의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더 잘 관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예의 바른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신이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도움이라도 진심 어린 고마워를 들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뢰와 유대감을 쌓는 기초가 됩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고마워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감사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소한 순간에도 진심으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려 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팀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만들며 친구 간의 관계를 더욱 단단히 연결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결이 퍼져나가듯 고마워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 파장은 다시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결국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게 되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고마워라는 말을 더 자주, 더 진심으로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는 마음을 초대하는 특별한 말. 내 생각은 어때?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만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대화를 이끄는 반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이 단순한 질문은 마치 대화의 초대장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주고 대화의 중심에 서게 만들죠.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은 정서지능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존중과 협력의 상징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질문하는 태도는 신뢰를 형성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특히 직장이나 가족, 친구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을 줄이고 더 나은 결정을 이끄는데 필수적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합니다. 내 생각은 어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은 단지 대답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돕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갇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상대방은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질문이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변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녹여냅니다. 그러니 다음 대화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어때? 이 작은 질문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박수를 보내는 한마디. 수고해서 또는 잘해서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중요한 발표를 끝낸 동료가 있습니다. 표정에는 긴장이 아직 남아있고 몸은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수고했어. 덕분에 정말 잘 끝났어. 이 단순한 한마디는 그저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마음을 감싸주는 언어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수고했어, 잘했어 같은 말은 단순히 듣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 뿐 아니라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관계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러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수고했어라는 말을 전할 때 단순히 비상적인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내 노력을 보고 있어.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라는 따뜻한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정과 격려는 마치 추운 날씨에 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담요처럼 상대방에게 안도감과 동기를 줍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팀원들에게 모두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빛났습니다 라고 말하면 팀원들은 단순히 일을 끝냈다는 성취감을 넘어서 자신이 팀에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다음 과제에 대한 동기, 부여와 책임감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수고했어 라는 말은 단순히 직장에서만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말은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하고 노력했을 때 너 정말 고생 많았어.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라고 말하면 단순한 인정 이상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수고했어라는 말은 사실상 짧지만 상대방의 고생과 노력을 한 번에 어루만져 주는 언어적 포옹과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따뜻한 감정과 함께 앞으로 더 잘하고 싶은 동기를 얻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 파급력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수고했어 라는 말을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들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들고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를 치유하는 마법의 말, 미안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무심코 그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긴 적이 있지 않나요? 또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대화의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졌던 순간 말이에요. 그럴 때 짧지만 강력한 이 한마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미안해입니다. 미안해는 단순한 사과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치 꽉 닫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따뜻한 언어적 포옹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미안해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말입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취약함은 두려움과 고통의 문을 여는 동시에 용기와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다. 미안해는 바로 그 취약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배려하지 못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말이 가진 놀라운 힘은 단순히 갈등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관계를 치유하며 그 관계를 한 단계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와 부모 간의 다툼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부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그때 네 기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는 단순히 사과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사과는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부모와 아이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 줍니다. 직장에서도 이 마법의 말은 유효합니다. 팀장이 부하 직원의 노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팀장이 어느 날 다가와 내가 너의 노력을 충분히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다면요. 그 순간 직원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더 큰 동기와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한마디, 그 울림은 직장 내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진심 어린 미안해를 말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변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공감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회복 의지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요소를 갖춘 사과는 단순히 갈등을 없애는 것을 넘어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마치 거센 폭풍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와도 같습니다. 관계 속에 갈등이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더 밝고 건강한 연결을 이끕니다. 이 말은 짧고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용기는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깊이를 가집니다. 관계의 균열이 가장 클 때 그 틈을 메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미안해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해보세요. 미안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세상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을지 직접 느껴보세요. 때로는 한 번의 사과가 수십 번의 다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안해라는 말로 관계를 치유하는 기적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대 자기개발 철학의 아버지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말은 인류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다치게도 치유하게도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괜찮아, 고마워,
내 생각은 어때? 수고했어. 그리고 미안해 같은 말들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들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작은 불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불씨를 세상에 전해주세요.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 그리고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댓글로 따뜻함을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상대 본 모습 빠르게 파악하는 최고의 방법 5가지. 한눈에 인성 파악하는 방법.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늘 얼굴부터 봅니다. 하지만 얼굴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말도 표정도 마음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발끝은 달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 숨길 수 없는 진짜 모습이 발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발을 보면 마음이 보이고 걸음걸이를 보면 인생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작은 발끝에서 시작된 큰 진실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발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신발을 보라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웃는 얼굴도 겸손한 말투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하지만 발끝만큼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모임에서 만난 영희 씨, 겉으로는 참 친절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말은 달콤했고 미소도 늘 상냥했죠. 그런데 그날 저는 우연히 영희 씨의 발끝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신발의 뒤축이 완전히 뭉개져 있었고 발끝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군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 사람 작은 것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구나. 말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할 수 있어도 신발 하나는 그 사람의 평소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단순한 재감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참가자들에게 옷차림, 목소리, 신발 사진을 각각 보여주고 누가 더 믿음직스럽고 성실해 보이는지 물었어요. 놀랍게도 신발이 깨끗한 사람이 사진을 본 그룹의 72%가 이 사람은 분명히 성실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신발이 지저분한 사람이 사진을 본 그룹은 겨우 18%만이 믿을만 하다고 답했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발끝에서 드러나는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주영 회장도 평생 같은 신발만 신으셨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성실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그분도 신발 상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실제로 30년 넘게 같은 신발을 고쳐가며 신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게으름이나 무심함의 증거였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정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을 가장 잘 아는 건 이 신발이다. 이 신발이 얼마나 편하고 어디서든 내 발을 지켜줄 수 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다. 그분은 비싼 새 신발을 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신발을 닳도록 신고 낡으면 낡을수록 더 반듯하게 다듬고 닦았죠. 왜냐하면 신발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말해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발이 새 것이냐 비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신발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성과 애정을 담고 있는지입니다. 다시 말해 발끝을 본다는 건 신발의 가격이나 멋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삶의 태도를 읽어내자는 것이죠. 신발을 무심히 질질 끌며 신는 사람과 낡은 신발이라도 정성껏 손질해 반듯하게 신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걷고 있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은 그 낡은 신발 하나를 통해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증명했습니다. 신발 하나를 대충 신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대충 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작은 구두굽 하나도 귀하게 다루는 사람은 그만큼 자신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섬세하고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합니다. 말이나 표정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다. 하지만 발끝에서 보이는 태도는 속일 수 없다는 것. 말이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 결국 신발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들의 신발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사람의 진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낮춰서 그 신발을 바라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챈 순간 여러분의 세상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로 걸음걸이를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걸음걸이는 단순히 걷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본성과 마음 그리고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하철역을 지나치는데 어떤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발을 질질 끌며 걷고 있다면 말은 아직 안 했는데도 이 사람 뭔가 많이 힘들구나 하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반면 어깨를 쫙 펴고 발끝이 똑바로 향하며 성큼 걷는 사람을 보면 말 한마디 없어도 이 사람 뭔가 단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느껴지시죠. 저도 얼마 전 모임에서 만난 민정 씨가 생각납니다.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다정했지만 그날따라 발을 질질 끌며 허리를 구부리고 걷고 있더군요. 말은 여전히 친절했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마음이 그 사람의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느낌이 아닙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과 성향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폭이 좁고 발끝을 질질 끄는 사람들은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자주 느끼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반대로 보폭이 크고 발끝이 당당히 뻗어나가는 사람은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여기에 또 재미있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빠른 사람들,
이른바 조급한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은 늘 뭔가를 쫓기듯 바쁘고 성미가 급한 성향이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마음이 편치 않아서 발걸음이 먼저 허둥지둥 달려나가는 모습처럼 보였죠. 철학자 니체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걷는 모습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준다. 맞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마음, 그리고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발 한 발 디디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말로는 괜찮다고 해도 발걸음은 자꾸 뒤로만 물러서고 땅만 보고 있다면 그게 과연 정말 괜찮은 걸까요? 반대로 말없이 걸어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앞을 보며 걷는 사람은 그 자체로 나는 나를 믿는다는 신호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걸음걸이를 본다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을 읽는 일입니다. 말로는 절대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의 소리,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를 걷는 발걸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사람들,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본심이 느껴지지는 않으시나요? 지금부터는 말보다 먼저 걸음걸이를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마음이 여러분 눈앞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차렸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로 손의 움직임을 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도 손끝만큼은 절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가 나서 때를 쓰는 게 아니라 평소 대화할 때도 습관처럼 손끝으로 상대를 콕콕 찌르는 사람, 말로는 괜찮아, 내 말도 맞아 하면서도 손끝은 계속해서 이건 여러분도 알아야 돼, 이건 내 말이 맞아 하고 찔러대는 모습,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에 나는 옳고 여러분은 내 말을 따라야 돼 하는 본심이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 순간 겉으로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고집과 불안이 손끝에서 다 폭로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 적어도 손끝으로 다정한 기운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손을 자연스럽게 펴고 상대에게 살짝 손끝을 내밀듯 부드럽게 펼치는 모습. 그 손끝 하나만으로도 나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 나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있어 하는 진심이 전해지죠. 손끝은 말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솔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니까요. 실제로 미국 프린스턴 대학 연구팀의 실험에서도 손을 움켜쥐거나 숨기는 사람은 상대에게 방어적이고 경계심이 많은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반대로 손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상대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먼저 줬죠. 말은 번듯해 보여도 손끝에서 이미 이 사람을 믿어도 될지가 갈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철학자 칼 융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끝은 손끝에 다 있다. 손끝은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말끝마다 손끝으로 상대를 콕콕 찌르며
강조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마치 이 말 꼭 기억해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각인시키려는 듯한 그 모습, 그 순간, 이 사람은 늘 자기가 옳아야만 직성이 풀리는구나 하는 본심이 손끝에서 먼저 흘러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말이 짧아도 손끝으로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모았다가 상대의 말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손끝을 펼치며 나는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어 하고 말해주던 그 모습,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 하나로 말보다 더 큰 신뢰와 여유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끝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혹시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손끝은 자꾸 상대를 콕콕 찌르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들이 내미는 손끝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본심이 보이진 않으세요? 손끝은 정직합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마음의 진짜를 드러내는 숨은 신호니까요.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말보다 먼저 그들의 손끝을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이 몰랐던 진짜 본성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로 눈빛과 시선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눈빛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말은 친절해도 눈빛이 아래 위로 훑듯 상대를 살펴보는 그 순간, 그 눈빛 하나에 나는 여러분보다 위야, 여러분은 내 말만 들어야 돼 하는 기분 나쁜 기운이 확해지죠. 그 짧은 눈길이 말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본심을 다 보여줍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자꾸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죠. 그 마치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볼 준비가 안 돼 있어 하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눈빛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단박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은 짧아도 눈빛이 단단합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고 상대를 깊이 들여다보는 그 눈빛, 그 순간 말보다 훨씬 먼저 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보고 있어 하는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이 눈빛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 연구팀도 밝혔습니다. 사람들끼리 2분 동안만 눈을 마주쳐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눈빛은 마음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라는 얘기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숨기려 해도 그 눈빛에서 본심이 다 보입니다. 말이 멋져도 눈빛이 흔들리면 거기서 이미 경계심과 불안이 다 묻어납니다. 저도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으로 상대를 짓누르고 또 누군가는 말 없이도 눈빛으로 상대를 감싸주더군요. 결국 눈빛은 마음의 깊이를 말해주는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말로는 괜찮아 하고 있으면서도 눈빛으로 누군가를 아래 위로 훑거나 반대로 자꾸 시선을 피하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신가요? 그 눈빛 하나에서 지금껏 몰랐던 본심이 보이진 않으세요? 눈빛은 정직합니다. 말보다 표정보다 먼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들려주는 작은 창문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눈빛부터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진짜 본성이 여러분 눈앞에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자세와 거리감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눈빛도 어느 정도는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의 방향과 거리는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도 솔직히 드러내죠. 한번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는 여러분 이야기에 정말 관심이 있어요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의자에 깊숙이 기대고 몸을 살짝 뒤로 빼는 순간 그거 딱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이제 이 사람 마음이 저 멀리 가버렸구나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없이도 몸을 내 쪽으로 조금씩 기울이고 고개를 앞으로 가져와서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죠.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나는 지금 여러분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는 진심이 다 전해집니다. 사람의 자세와 거리감은 그 사람의 본심이 흘러나오는 가장 빠른 신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대화 중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사람은 상대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더 크게 느끼게 하고 반대로 몸을 멀리 두거나 뒤로 젖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다른 데에 있다는 걸 느끼게 한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순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던 사람이 슬슬 대화가 지루해지자 의자를 뒤로 밀고 팔짱을 끼더군요. 말은 여전히 응, 맞아 했지만 몸은 이미 나는 이 대화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또 어떤 분은 말이 많지 않아도 몸을 살짝 기울이고 내 쪽으로 몸을 열어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말보다 훨씬 더 큰 신뢰의 표시였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몸이 내 쪽으로 다가올 때 그 작은 움직임에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 주고 있구나 하고 반대로 몸이 자꾸 멀어지고 고개가 돌아갈 때 이 사람은 이미 나와 멀어지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대화를 할 때마다 몸을 자꾸 멀리 빼거나 말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몸은 다른 데를 향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의 자세는 정직합니다. 말보다 눈빛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침묵의 언어입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의 자세와 거리부터 보세요. 그 순간 말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본심이 눈앞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사람을 보는 눈도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발끝에서부터 손끝, 눈빛, 그리고 몸짓까지 사람의 진짜 마음을 숨기지 않는 순간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아무리 말로 꾸며도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 그 깨달음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발은 어디를 향해 있나요? 발걸음은 어떤 무게로 세상을 디디고 있나요? 그리고 오늘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의 손끝과 눈빛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스스로를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 진심이 결국 여러분의 세상을 바꿀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진심이 묻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여러 노년층을 만나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이 즐거운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7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 7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늦었어. 지금 와서 뭘 하겠어? 절대 아닙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극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불행하게 살던 분이 7가지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는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75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평생을 화를 내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이 화가 났고 중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화가 났고 노년에는 모든 게 다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짜증이 났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가려고 했고 전화도 받기 싫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욕만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낯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데 눈빛이 20살 청년 같았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불행했네. 70까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77에 어떤 분을 만났지. 그분이 나한테 7가지를 알려주더군. 그걸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제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70 넘어서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결국 최 할아버지는
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웃어라. 둘째, 남 탓을 멈춰라. 셋째, 새로운 걸 배워라.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다섯째, 적당히 거리를 둬라.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오늘을 살아라. 최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게 없으니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거울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어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이틀째는 남 탓하는 걸 참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사흘째는 복지관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한 달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석 달이 지나자 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 자랑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 80대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네가 한 거지. 자네가 용기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제 자네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늙어서도 인생은 재밌을 수 있다고. 지금 최 할아버지는 88입니다. 매일 웃고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고 아내는 다정하고 친구들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웃어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웃을 거리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웃음은 감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즉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한 노인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석 달 후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우울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천연진통제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 우리 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하하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남 탓을 멈춰라.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60년을 살았으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과 기대 사이의 격차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 답답한 건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80%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가 실망을 만듭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대를 버리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받아들임의 역설입니다. 67 세정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못 벌었고 친구들은 자랑이 심했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남편이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잖아. 친구들이 자랑하는 건 그만큼 외로워서겠지.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걸 배워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치매 위험도 급증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80대가 되어도 뇌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의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배움이 우울증까지 예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65세 한 여사님은 2년 전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계셨죠. 처음 1년은 이제 좀 쉬자며 편히 지냈지만 곧 허전함과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이럴 거예요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in a fading light, trying to prove we still. It hurt clear, more than I can say. But maybe love isn't holding on. Maybe it's knowing when to walk away. We try to hold what we're slipping through, like sand running from our hands. Every promise started losing shape. We couldn't be what we once planned. Your eyes would look right through mine, like you were already gone. We stayed too long. 시니어 그림 교실 초급반 모집. 손재주는 없었지만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셨죠. 처음엔 손이 잘 안 따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풍경은 어떤 색으로 표현할까? 다음엔 뭘 그려볼까? 3개월 후 한 여사님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입선은 못했지만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칭찬하라. 심리학자들이 70대 시니어 3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놀랍게도 70% 이상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죠 라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고 말하는 현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즉 남에게 칭찬받을 때와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지. 이 말 누가 합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이 말도 누가 합니까? 역시 본인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자기 평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처럼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5번째, 적당히 거리를 둬라. 결혼 50년 이상 된 부부 백상을
인터뷰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로맨틱하게 대해주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안 듣는 겁니다.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한 8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하루에 3번만 말을 걸어요. 밥 먹어요. 약 드세요. 잘 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놔둬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요. 힘들어하면 힘들구나. 짜증나하면 짜증나는구나. 속상해하면 속상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준다고 느낍니다. 한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부부 싸움이 잦았지만 공감 대화법을 배우고 난 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오늘 친구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예전에 남편이라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바꾸자. 신기하게도 아내가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훈련을 한 달만 해도 행복도가 25%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7번째,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철학이 모두 증명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하소리를 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동물 영상이든 손주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웃으세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웠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후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주문을 외우세요. 누군가